오늘의 머릿말. 동양 철학을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철학과 나왔다고 하면 사주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철학관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사주풀이를 전문으로 하는 점집을 부르는 말로 흔히 쓰이죠.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는 곳에 철학관이라는 단어를 붙인 조상님. 어떤 분이신지 참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관이라고 이름 짓던 때도 사주풀이를 잘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새 번역으로 5 출판사에서 출간된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안인희 선생님 번역본과 박찬국 선생님 번역 해제본, 홍사연 선생님 번역본을 새로 구입했는데요. 책을 사서 쌓아두면 어쩐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만 똑똑해질 수는 없죠. 책을 많이 읽는다 뿐이지 헛똑똑이로 살고 있는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김신지 작가님 모시고 같이 똑똑해지는 책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보시면 헛똑똑이라고. 근데 제가 잘할 때 엄마가 진짜 이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헛똑똑이요? 네. 제가 잘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벌렁대느라고 뭐 실수할 때마다 혀를 차면서 저 헛똑똑이라고 해서 그렇죠. 잠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듣게 되네요. 네. 어머니들이 딸의 지성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엄마랑 말싸움하면 항상 엄마가 너는 똑똑해서 좋겠다. 맞아. 왔다 갔다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똑똑하다고 인정하다가 또 헛똑똑이라고 깎아내렸다가. 그리고 우리 저소비 생활 녹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책을 또 3권을 다른 버전으로 역시 출판계의 빛과 소금.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지금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새 번역이 나오면서 다시 또 사신 거잖아요. 네. 최근에 나름 이렇게 책이 여러 권이 나오면서 좀 철학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들여서 전공자가 번역한 이런 책들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3권 중에 어떤 걸 시작하셨나요? 라고. 네, 저 인류문화 사건은 읽었어요. 아우.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겨울 동안 읽어야지라고 생각한 게 이 박찬국 선생님 번역 해제본이 엄청 두껍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막 날이 풀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근데 이런 책은 사서 좀 하루에 되게 조금씩 읽는 용도로 맞아요. 머리맡에 두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침대 옆에 그렇게 쌓여있는 책. 그렇죠.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제 옆에도 놓고 읽는 엄청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 좀 한참 남아가지고 자라투스트라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응원합니다. 혹시 철학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철학관 간 이야기로 에세이도 썼었는걸요. 아마 평일도 인생이니까에 저의 사주를 보고 거기서 이야기해 주신 걸로 썼던 기억이 나요. 제 개수 일주거든요. 약간 작은 물 뭔가. 그래서 작은 빗방울 혹은 이게 작은 옹달샘 이런 걸로 비유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임수는 바다고요. 개수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삶에 대한 썰을 철학관에 되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너무 맛깔나게 풀어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작가님은 철학관 여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철학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곳에 가보진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결국은 그게 그거인 거죠. 이 사주풀이하고 이런 데 가는 게 왜 한 해 시작할 때 은행부터 포털 사이트까지 온갖 사이트에서 신년 운세 보는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2026년 운세 보셨나요? 제가 안 봤다가 질문지를 받고 아이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니 이러면서 봤죠. 어느 은행의 서비스로 봤는데 운이 좋대요. 저 올해. 제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운이 좋대요 또. 그래서 왜 작아? 작은 물이어서 그런가? 그리고 뭔가 운이 좋은 시기가 어쨌든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행운의 고리를 연결해야 된다.
너무 좋다. 말은 좋죠. 네, 너무 좋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웃겨서 제가 가져왔는데 일복이 많아서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일에도 많이 관여하는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성공이냐 맨날 오지랖이냐. 왜 맨날 복 중에 일복이 이렇게 맞아요. 세상에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왜 총량은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로 온 복은 어디로 갔을까? 원래 어디 있던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복이란 말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일복이란 건 약간 맞아요. 우리나라에나 있는 말일 것 같은. 원래 이게 그런 먹는 복 같은 거 옛날엔 먹는 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새는 일복 같은 걸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한테 먹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 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표현을 바꾸어서 많이 쓰는 것 같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먹을 복이 있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작가님은 2026년 신년 운세 보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일복이 열심히 많다고. 일복이 많고 일복이 많고 건강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도 좀 불이 많아요, 사주에. 근데 이렇게 사주에 미신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이것 자체가 철학관 같다. 그렇죠. 네, 저희 오늘 철학 얘기 진지하게 할 건데 지금 철학관 같은 분위기로. 근데 어쨌든 원래도 이제 불이 많은데 올해가 불의 기운이 있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병화가 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이 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사주에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글 쓰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화된다는 식의 여기서 있죠. 더 강화가 되면 라고 한다. 아주 일복이 터지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 출간도 축하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가님한테도 운이 좋아지게 하는 작가님만의 방법 같은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왜 흔히 개운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부하는 게 개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자동이체 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씩 때가 되면은 조금 목돈으로 기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저한테는 개운법 같은 느낌인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인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맞아요. 엄마가 워낙 그런 얘기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인사 잘해라 막 이러는데 맞아요. 우리가 왜 그 버스나 택시 타고 내릴 때 혹은 이제 맞아요. 예. 이웃 주민들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약간 어차피 하는 인사인데 약간 이렇게 웅얼거리게 네,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좀 명확하게 그냥 좀 기분 좋게 밝게 하면은 그게 좋은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개운법 아닌가? 완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일테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 중에서 뭐 일테면은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는 잘하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수고하세요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저는 그 같은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인사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저번에 이제 제가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층에서 사람들이 막 탔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타신 분이 제 옆에 계시던 어르신한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넌 누구야? 그게 뭐야? 사실 그냥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해피엔딩은 약간 미국 스타일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날씨가 참 좋죠. 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분이 넌 누구냐 이렇게 갑자기 신문하듯이. 예. 근데 이제 마침 진짜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몇 호에 누구예요? 뭐 그랬더니 그 집 딸이야. 이렇게 벌써 다 컸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너무 약간 충격하고 공포여가지고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맞아. 이것도 서로 또 그 좀 합이 코드가 맞을 맞아야 때나 돼요. 맞아요. 네, 그렇다.
오늘은 저희 철학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피터 홀린스의 책인데요. 부제가 니체, 노자, 데카르트의 생각법이 오늘 내 고민에 답이 되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싫을 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때, 이별이 고민될 때 등 현실에서 마주치는 고민들에 대해 철학자의 지혜를 빌어 생각해보는 책입니다.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를 한 권으로 접하는 유형의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도 에릭 와이너 워낙 입담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좀 철학을 학문의 영역보다 좀 일상에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제안하는 책이어서 입문서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집을 살지 말지 고민될 때, 뭐 연인에게 연락이 없을 때, 옆자리 동료가 싫을 때, 꿈을 위해 퇴사해야 할지 갈등될 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고 이런 책들 특징이 목차에서 거기를 보면 그 부분부터 보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내 고민인 부분부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데카르트라면 니체라면 플라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접근법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년에 사실 사주 보는 이유가 내 인생이 꼬였는데 뭐라고 좀 답이 있나? 여기 안에? 뭐 그런 문장을 좀 찾아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 역시도 우리가 앞에 저는 철학관으로 열어주신 게 대본 받아보고 빵 터졌었는데 정말 일맥상통한다. 이런 책 안에서도 마치 사주를 보듯이 나한테 필요한 그 한 주를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찾아 헤매려고 펼치는 거여서 딱 지금 시기에 같이 열어보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진짜로요. 근데 저는 그 왜 집을 사야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사고 싶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를 쓴 피터 홀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학자라기보다는 심리학자로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 심리학, 뇌과학 등의 분야와 관련된 자기계발 도서를 꾸준히 펴내는 작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나태한 완벽주의자라는 책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터 홀린스의 저서 중에 당신은 왜 행동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서점의 책 속의 문구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당신은 변화를 위협으로 여기고 경쟁을 불편하게 생각하며 성공은 주로 운에 달렸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삶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라는 조언은 자기계발서에도 철학책에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데카르트부터 불교 사상, 노자, 체스터턴, 파스칼, 니체 등의 철학자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철학책도 좀 읽으시는 편인가요? 저의 또 첫사랑 철학자가 니체이기 때문에. 끝사랑은 누구예요? 끝사랑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니체를 사실 20대에 접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도 뭔가 이 도끼 같은 문장을 찾아 헤맬 텐데 그 말 너무 멋있어요. 어쨌든 번역된 표현이긴 하지만 몇 번이라도 좋다. 이 지독한 생이여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은 니체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뭐야 이 멋있는 말. 그리고 그런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소개할 책에도 니체 영혼의 기사상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되게 묻게 되는 질문이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만일에 영화로 치자면 뭐 사랑의 블랙홀처럼 어바웃 타임처럼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다시 한 번을 외칠 만한 삶이 당신에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너무 이 청춘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이었어서 그때 이제 니체에 빠져가지고 제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비유하자면 좀 팝송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사를 다 해석을 하지 못한 상태로도 그냥 멜로디 라인이나 이 분위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게 된 어떤 곡이 있는 것처럼. 너무 맞는 진짜 이 말이 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를 여러 권 사시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그냥 괜히 산 게 아니라 이미 읽은 책이고 저도 20대에 읽었고 20대에
이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은 정말 약간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은 다 뭐였지?'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머리를 누가 한 대 치는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막 인생이 맑아지는 것 같은 이렇게 시야가 또렷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비 온 다음에. 맞아. 작가님 자주 하시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네. 그런 진짜 느낌.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아 이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철학책 중에 아마도 제일 읽기 쉬운 책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거의 매력적인. 소설같이 읽히고 그리고 문장이 너무 좋고 그 보면은 '와 이렇게 철학자가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책을 그런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충격은 진짜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지? 네네네. 그리고 이런 세계가 있네?'라는 것을 어쩌면 철학책을 그걸로 시작한 건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저의 첫사랑 철학자 니체. 니체 짝사랑이라고 해 주세요. 짝사랑. 짝사랑으로서의 첫사랑이었던 네. 철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는 철학자의 사고 모델을 5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눈길을 가장 끄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저는 이 5장 중에서 골라보면 4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행동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었던 4장인데 그중에서도 요즘이 제가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부쩍 하는 시기여서인지 여기 나왔던 그 비리당의 당나귀 얘기 네.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 당나귀 우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목마르고 배고픈 당나귀가 사막을 막 걷다가 왼쪽에는 시원한 물, 오른쪽에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건초 더미가 있는 걸 보는데 물부터 마실까? 하고 물 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지금 배가 고픈 것 같다. 그럼 또 다시 건초 더미 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목마르니까 일단 물부터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사실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유 이 가엾고 어리석은 당나귀 둘 중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맞아요. 사실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가엾고 뭐. 어리석은 당나귀일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쁜 선택을 하면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택도 그쵸. 할 수 있는데 사실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영원히 망설이다가 우리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비리당의 당나귀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나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 요즘에 저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면서 일단 틀린 선택을 해도 그 틀린 선택에도 가치가 있는 게 그 선택에서 나온 데이터로 교훈을 얻어서 다음 이제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선택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정체하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4장에서 뼈를 많이 때리면서 이야기를 해줘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에서 노자 얘기할 때는 노자 대목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꼭 뭘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답이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의 나한테는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너무 막 이것저것 결정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히려 그만하고 좀 가만히 있어 봐. 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려면 일단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이 어떤가. 그럼 나한테 필요한 조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가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말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비리당의 당나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우화로 뭐 소설책 같은 데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더 나은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결국 나쁜 선택을 피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의 결과라고 하는 거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음 블록을 어떻게 쌓아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종종 맞아요. 언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철학책에 술술 읽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도 아까 그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읽었을 때 경험처럼 약간 우리가 공부하려고 철학책을 읽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소설이나 에세이 읽을 때도 내 마음에 꽂히는 한 문장을 찾아서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언어하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딱 명료하게 말해준 문장을 만날 때 반가운 건데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읽으면 좀 더 다른 문학책 읽을 때처럼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문장이 뭐지? 이거를 좀 찾아서 헤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도 아까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 헤매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비유 중에서도 사실 여기서는 사고 모델 5가지라고 하는 사고 모델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생각의 렌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거든요. 렌즈를 여러 개 이렇게 갈아 끼우다 보면은 현미경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렌즈를 딱 찾게 되는데 그게 그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어떤 행동, 사고의 방식인 거니까 그런 걸 찾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은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왜 마무리할 때 그 제 지인 중에 책을 읽으면 일단 행동 하나를 바꾼다. 네. 이것도 되게 유효한 것 같거든요. 그쵸. 이 책 보면서 이 모든 사상들을 다 섭렵하려고 하는 혹은 모든 교훈을 다 소화하려고 하는 그거보다 딱 하나 내가 일상생활에 아니면 지금 고민에 적용해 볼 만한 게 뭘까? 라고 왜 작아지지 말아보니까 나는 그러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본 것 중에서는 앞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는 요새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선택 부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다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얘기도 했는데 그 마트 잼 시식부스 그 실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거를 즐기고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 이 책의 유효한 지점 중에 하나 결국 키워드가 이 선택이라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선택할 게 많으면 자유 같지만 그게 사실 불행이 되는 현대인을 너무 잘 겨냥을 해서 그 마트 잼 시식 실험도 2종의 부스를 두고 한쪽에는 24종의 잼 한쪽에는 6종의 잼을 두고 사람들 시식하게 했을 때 실제로 24종의 사람은 더 몰렸지만 구매율은 10배 차이가 나서 이 6종을 시식해 본 사람들 중에 30%는 바로 샀는데 24종에서는 3%에 그쳤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얼마나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지가 많았을 때는 내가 이 맛 말고 저 맛을 저건 어땠을까? 그러니까. 라는 이게 계속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상상 때문에 지금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선택지가 적을 때는 선택지가 적네, 운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를 고르는데 선택지가 많았을 때 고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100%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맛보고 골랐으면서 네 입맛에 안 맞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럼 해법이 뭐냐 했을 때는 일단 가지치기를 해서 줄여라. 그쵸. 내가 6종 부스에 서야 되는 거죠. 일단 쳐낼 건 다 쳐내고 뭐 물건을 구매할 때로 치자면 우리가 그렇게 막 쇼핑몰에서 헤맬 때 그러면 5만 원대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기준을 세워서 그 선택의 가짓수를 줄이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게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차피 지금 돈이 얼마니까 뭐 얼마짜리 중에서 골라야겠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회사에서 신을 슬리퍼를 사야 돼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검색해봤더니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은 그냥 가격대를 좁혀가지고 검색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색깔 가지고 검색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왜 이거는 사람마다 맛집 찾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추천해준 집
만 가는 사람이 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인터넷 검색어를 해서 블로그 같은 거를 찾는 기준도 있고 무슨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검색어들 중에 검색어도 오염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검색어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은 뭐 어디 오빠랑 맞아. 이라고 검색하면은 보통 이게 데이트로 가는 음. 사람들이 많아서 오빠랑 엄마랑 막 예, 시리즈가 맞아요. 있었죠. 예, 시리즈가 있었죠. 오빠랑이 오염됐거든요. 맞아. 그다음에 되게 빠르게. 엄마랑. 네, 엄마랑.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검색을 통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본 경우는 그 지도 앱에서 이를테면 카페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다가 지도 켜놓고 거기서 카페 검색하면 그 근처에 카페가 쫙 뜨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카페를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점이 많은 개수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점이 높고 낮고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거. 예. 특히 식당의 경우는 이게 되게 유효하대요. 이게 카페는 생기고 없어지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데이터가 누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식당의 경우는 별점이 좀 낮아도 일단은 개수가 많으면은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오래되었을 수도 예, 있고죠.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식당을 고르면 거의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그 자기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법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일단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그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책은 그런 기준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수학 시간과 사회 시간에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도 등장합니다. 바로 지성적인 결정을 다루는 1장에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을 때 대목입니다. 책 속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느냐가 크게 달라지고 똑같은 데이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뭘 하고 싶고 뭘 할 수 있는지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 같은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가님이 생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고민을 하나 해결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려보시겠어요? 진짜 벤 다이어그램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요. 그렇죠. 저도 이 말 자체가 오랜만이에요. 그쵸. 예. 학교 다닐 때 이 그려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생각해 보면 이 단순 리스트로 나열하는 거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정해야 될 때 뭐 살까 말까 아니면 이거의 장단점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A4 용지 꺼내놓고 쭉 적어보는 그쵸. 건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게 다르죠. 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는 이 관계와 맥락이 어떤 3개 정도의 우리가 가치를 놓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잘 보여서 또 나열하는 거 리스트 나열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뭘 넣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활동은 말하기와 쓰기잖아요. 네. 이 말하기와 쓰기가 근데 참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말하기가 주로 뭐 강연 같은 영역이라 하면 그것을 받으면은 쓸 시간이 줄어들고 근데 이제 당장의 단기적인 수입에는 강연이 도움이 되지만 또 장기적인 성장의 그러니까. 관점에서는 맞아요. 쓰기를 해야 되는 그게 지금의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말하기, 강연과 쓰기, 이 마감 활동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그럼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언론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면 이 그 스윗 스팟이 뭘까? 3개가 만나는 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금 써야 되는 책의 어떤 핵심이 되거나 하는 내용을 강연 좀 녹여서 제가 강연하는 중에 미리 반응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쵸. 웃고 계시잖아요. 네. 왜냐면 저 생각을 원론적인 얘기로서.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물론 근데 작가님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를 벤 다이어그램만 그렸거든요,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쓴 이번에 이제 이번 겨울에 나온 책 중에 영화책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영화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니까 뭐 GV를 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그 준비도 엄청나게 하고 네네. 그 행사도 뭐 짧아도 1시간 길면 2시간씩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 준비하는 거를 요약해서 정리만 잘해도 글을 금방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준비를 하느라고 약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걸 다시 정리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비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막 자료를 막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쨌든 축약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일을 하기 전에 집중하는 것과 일이 끝났는데 그걸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철학과 현실의 괴리와 이 차이가 여기서. 근데 여기 그 이키가이인가요? 맞아요. 그죠? 이키가이. 예.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중요한. 그 부분은 한번 이 이키가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보시면은 되게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 자체가. 네, 맞아요. 그 우리 1호에 능통하신 작가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키가이. 이 이키가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잘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내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 원에 공통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이 이키가이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네 개의 원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면서 내가 잘하는 것. 근데 그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만족스럽지만 쓸데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맞아요. 라고 하는 것. 그 스위스판 속하지 않는 부분에 적어도 말이 다 너무 정말 뿌듯하지만 가난함.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의 공통분모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쁘고 보람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 딱 좋다라고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재미있고 당장은 만족스럽지만 미래가 불확실함. 실제로 이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 주변 지인이나 나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다 거기 어디쯤에 있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네. 하고 있는 업과 이 실제 만족감, 그쵸. 어떤 심리적인 상태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그려서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또 되게 웃기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들어. 맞아. 그거 진짜 어이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맞아. 재미있는 사례를 여기서 소개한 건데, 이제 손을 들어라고 하는, 두 손 머리 위로라고 하는 것을 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첫 번째, put your hands up. 맞아. DJ. 두 번째, 목사. 이제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두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마. 스웨터를 벗겠는 엄마. 손들어. 두 손 들어. 그다음에 은행강도가 있습니다. 맞아. 하나는 은행강도. 네. 그래서 그 은행강도와 엄마의 공통점. 두 번 말 안 해. 그리고 엄마와 목사의 공통점.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DJ와 목사의 공통점. 딴 생각하지 마. 진짜 네. 너무 잘 그린 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DJ와 은행강도의 공통점. 모두 주목.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 이게 공통점이었구나라고 발견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보라는 거고, 이걸 내가 다 답을 머릿속에 가지고서는 그리기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추리소설에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흔히 가장 단순한 답이 정답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이 책은 보다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최소한의 가정에 유전하는 설명을 채택하라라는 조언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 있을 때 그쪽에서 더 적은 전제가 요구되고 더 단순한 쪽이 더 좋은 이론일 공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음모론의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과 우연히 맞아떨어지고 적중하는 경우를 상정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도 오컴을 면도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연인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오컴의 면도날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연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하느라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아예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라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챕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띵언이 하나 나오죠.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하면 될 일을 악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진짜 저도 거기 밑줄 걷거든요. 그게 예시가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인이 인터뷰 중에 양손으로 악마의 뿔 모양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유명인에 대한 사탄 숭배설이 퍼져 나가는 그런 상황일 때 그 사탄 숭배설이라는 그 음모를 완성시키려면 너무 많은 가정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경솔하고 어리석어서 했던 행동인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걸 읽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서태지가 피가 모자라라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진짜 많은 경우에 진짜. 우리가 유명인에게 들이댔던 왜 여러 이상한, 가지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우린 또 명탐정들이어서 엄청 많은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단순한 가정이 맞을 때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순간 경솔했거나 피곤했거나 어리석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가정을 하면서 스스로 친 생각에 더 점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그게 되게 와닿았고 실제로 제 친구가 그 20대 연애를 한창 불같이 하던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 왜 이렇게 드라마 퀸처럼 굴지? 근데 그 얘기가 진짜 그 친구 입버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상상을 너무 부풀리니까 자기가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됐다가 갑자기 막 그 사랑받는 주인공이 됐다.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드라마 퀸이라고 자신을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이 부분 읽으면서도 생각이 났는데 제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 보면 생각했던 게 이제 연애 시절은 지나갔지만 비슷한 상황이 저한테 뭘까라고 했을 때는 강연할 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가님도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품을 하면 그러니까 지루한가? 지루한가? 그렇게 지루한가? 뭐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별로였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오카의 면도날에 적합한 이야기인 게 사실 그 사람 하품을 한 사람은 뭐 야근을 하거나 육아 때문에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서도 들어와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수도 있고 급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맞아요. 나간 분도 중간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여했을 수도 그쵸. 있고 아니면 지금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강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그 범위 밖에 그 사람이 대한 너무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다 보면 결국 강연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연애할 때 상황이랑 똑같은 것 똑같죠. 같은 거예요.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혼자 추측하는 거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 이런 상황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반응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공연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 반응을 떼창도 해서 하고 뮤지션들이 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서 응원법도 있고. 또 내 하나로 올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은 재밌을 때 막 웃겨서 웃어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이를테면은 엄청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유형의 청중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진짜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반응 없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맞아. 어떡하지? 재미가 없나? 내가 준비해온 거 말고 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맞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한 이야기를 잘하면 되고 충분히 그 이야기가 좋았다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재밌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조용할 때 이렇게 집중해 주다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이럴 때 부정성 평양이 이럴 그죠. 때는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혹시 작가님이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비아 네가티바 그 부정의 길, 뺄셈의 철학 이야기한 부분도 아까 선택 문제와 비슷하게 와닿았는데 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거나 우리가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사실 덧셈의 철학으로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만일에 나는 집중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집중력을 강화하는 거, 또 자제력을 강화하는 거, 혹은 그럴 수 있는 루틴의 행동 이런 것을 지금 부족하거나 없는 거에서 더해가는 방법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덧셈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뺄셈도 되게 네.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티브 잡스 유명한 말을 책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집중이라고 하면 집중해야 할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집중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가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 저는 제가 했던 것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현실에 나는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데 나한테 적용해 보면 뭐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묻잖아요. 난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럴 때 역으로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게 뭐지?를 해서 그런 것부터 재해 나가면은 사실 그러고 남은 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를 책에서 드는 4가지가 하나는 글 쓸 때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더 유려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 될까라고 덧셈의 철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뺄 것부터 생각해라. 진짜. 그쵸? 이거는 100%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복되는 부분, 오류, 그리고 조금 다시 읽어보니까 별로인 문장 이것부터 빼면은 그 글이 적어도 처음에 그 시작했던 글보다는 살아요. 좋아져 있는 글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선택지 중에 제거해야 할 것부터 생각하는 게 2번째였고 하나는 또 생활 습관 개선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습관을 들이려고 뭘 살려고 하잖아요. 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서 착즙기, 아이고 배야. 착즙기, 실내 자전거. 아이고 누가 날 때린다. 이런 덧셈의 철학 말고 지금 빼야 되는 거. 탄산음료 끊어라. 뭐. 그치. 저 같으면 술 끊어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나쁜 습관 중에 제거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그 진로 고민에서 딱 이거다 하는 일이 사실 없죠. 대체로 없어요. 딱 이거다 하는 일은.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원하는 가치 있는 진짜 하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한테는 가치 없는 거. 나는 견딜 수 없는 거 이것부터 재해 나가면 진로에서든 뭐 이직에서든 사실 답안지가 좀 더 정리가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 뺄셈의 철학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읽다 보면 그래 맞아 그런데 하면서 이게 사실 이 기법을 쓰면 과도한 완벽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부분이 와닿았어요. 이 완벽한 선택이 보일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 그보다는 확실히 부적절한 선택안을 제거하고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맞아요. 마이너스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괜찮을 때는 상관없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거의 항상 빼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안 좋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글이 안 좋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빼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무엇을 뺄 것인가 이거부터 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퇴고 얘기할 때 퇴고 끝나고 나면은 원래 글보다 30%는 줄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일단 잘 빼는 게 퇴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걸 먹는 게 맞아요. 아니라 일단은 좀 안 먹고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피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얼굴에 뭐 나고 막 그랬을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고 할 때 그냥 오히려 다 끊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보습 같은 쉬게 것만 해주는 하면서 거. 쉬게 해주는 거. 항상 이 빼기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덧셈의 철학이면 내가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별로인 행동들만 안 해도 그러니까
사실 너무 웃겨. 뭘 좋은 사람까지 돼. 그냥 그쵸? 되게 별로인 몇 가지 행동들만 하지 않아도 평타는 친다. 그래서 삘쌤의 철학 인상 깊었는데 작가님 어떠셨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어떤 사고 모델 중에 하나? 저는 사실 다 좀 저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저희 초반에 이야기했던 니체의 영혼의 기 같은 경우도 언제 봐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좀 재밌다라고 보았던 부분은 GK 체스터턴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소설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 아시는 브라운 신부의 모험이라고 하는 브라운 신부 시리즈가 이 체스터턴이 쓴 소설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브라운 신부 시리즈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체를 숨기려면 어디에 숨기면 좋을까? 전쟁터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많은 곳에 시체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고 의심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 싸움인 거죠. 알리바이 기술 싸움이 아니라 개념 싸움인 거예요. 물론 모든 알리바이는 다 개념과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체스터턴은 워낙 그런 저작들을 많이 남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체스터턴 얘기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인데 체스터턴의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어디 들판에 솥대가 있는데 여기에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아무리 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저 대체 왜 울타리 해놓은 거지라고 울타리를 다 그냥 없애버리면 그 울타리 때문에 그동안은 결핵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소가 다 죽는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어떤 관습들은 나중에 보면은 저건 왜 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나면 갑자기 그 폐해를 목도하게 되는 맞아요. 사례로 이제 이게 언급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통을 무조건 고수하라는 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더 현명한 개혁가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이요. 그 쓸모를 모른다면 없애는 것을 허락할 수 없소. 돌아가서 더 생각해 보시오. 그 후 다시 와서 이제 그 쓸모를 알겠다고 한다면 그때 파괴를 허락하겠소. 그러니까 왜 그게 있는지를 알아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없애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거기에 그걸 놔뒀는데?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면서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잘 말을 안 해줘요. 그런 일들 많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종종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뭐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이제 남매를 키우셨는데 외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맨날 이제 잘 때 밤에 노래하면 뱀이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뱀이 너무 무서우니까 '뱀이 나오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잤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밤에 노래를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어린 다혜. 어린 나이는 밤에 자기 전에 잠은 안 자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를 뱀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로 해결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시 한복판에 그렇게 뱀이 많아서 밤마다 노래하면 뱀이 나왔을까? 많은 문제들이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 현상만 딱 보면은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왜 이게 생겼는지를 잘 이렇게 살살살살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딸려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진짜 일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들어온 주니어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많죠 그런 거. 이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 단계를 축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고 하지만 오랜 해봤다. 세월 그 울타리가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었다. 혹시 그런 걸로 갈등하고 계신다면 이 체스터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슥 보여주거나
이러면서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그쵸. 않나. 그러니까 그걸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맞습니다. 예. 그것을 고수하고 말고보다 왜 이게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는 그래야 없앨 수 있게 됐다. 예. 음. 혹시 과거의 김신지 작가님에게 이거 한번 참고해봐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책 속 사고 모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약간 이 퇴사할 때의 선택에 대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2022년에 퇴사했으니까 그때 팬데믹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퇴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정말 많은 지인들이 밖에 나가면 춥다. 이 엄혹한 시기에 왜 멀쩡한 시기도 아니고 이런 때 하필 그런 결정을 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회사 붙어 있는 게 낫다. 밖에 가면 얼어 죽는다. 막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고용도 성장도 멈춰 있던 시기니까 일견 맞는 말이거든요. 걱정해서 해준 말이고. 근데 그 부분 보면서 이 데카르트처럼 의심하기랑 그리고 알프레드 코르지브스키의 지도는 땅이 아니다. 이 맞아. 표현이 떠올랐던 게 사실 그 데카르트처럼 의심하기는 데카르트가 한 그 유명한 말을 얘기하잖아요. 상식은 세상에서 가장 잘 분배된 재화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상식이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가. 모두가 자기 자신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식을 의심해봐라 하는 맞아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퇴사하면 무조건 불안정한가? 나가면은 그렇게 추워서 얼어 죽나?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모두가 그렇게 말하게 되었지? 그럼 이것은 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였고 사실 그 결정 내리는 과정의 스트레스보다 그 말들을 의견들을 진실이라고 믿는 과정이 사실 더 스트레스였던 이야기가 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했고요. 지도는 땅이 아니다는 이것도 너무 명언이잖아요. 그래서 땅이 현실이고 지도는 우리가 그 땅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데 사실 지도는 그거를 단순화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도만 보고 거봐 여기로 가면 계곡 낭떠러지래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결정을 계속 망설이거나 그걸 지도만 믿고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과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막상 가보니까 그게 들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숲일 수도 있고 할 때 틀린 건 지도지 이 눈앞의 숲과 들판이 아닌데 그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 밖으로 나와야 할 때가 있다 하는 부분도 그 당시에 퇴사를 결정하던 시기에 저한테 되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도 이 얘기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 말고도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평생 직접 만날 일 없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 시대는 더 하겠죠. 더 하겠죠. 지도가 완전 이것은 신뢰 100% 지도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 눈앞에서 내가 감각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건데 가장 단적으로 MBTI가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MBTI를 모든 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왜 이를테면 무슨 소개팅 같은 거 하면 MBTI가 어떤 거세요? 라고 해서 마치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으면은 뭐 저 사람은 뭐 몰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랑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어떤 인간도 그 네 글자로 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정확한 얘기네요. 그 지도는 땅이 아니다. 네. MBTI 진짜 얘기가. MBTI. 네,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실제로 어울리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뭐 E랑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N, S 아닌데 P, J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엄청나게 P인데 P인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잖아요. 그럼 제가 완전 J가 돼요. 왜냐면 저는 시스템이 없는 걸 선호하지만 이렇게까지 없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보고 알 때가 있는 거죠. 맞아. 네. 그런가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I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니까 일을 할 때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이해 행동 양식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화된 아이이자 그쵸. 그리고 그 놀제이라고 하죠. 놀 때는 제이인 사람. 그치? 놀제이들이 대체로 맞아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예, 맞아요. 또 찔렸네요. 근데 진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MBTI만 딱 보고 뭐 이런 사람이군요라고 하면 아닌데가 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직접 내가 겪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 이 MBTI를 회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넌 되게 신기하다. 너는 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니?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해하는 것대로 하면은 너는 그거라서 그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면 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행동하니? 계속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지도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끝끝내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더 커뮤니티도 생각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을 그냥 지도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맞아요. 나랑 그냥 100% 안 네. 맞아. 가까이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그렇죠. 복잡하고 심층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에게도 얼마나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는가를 또 보여줬던 그렇죠. 그런 콘텐츠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저는 이제 퇴사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더 많은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도는 땅이 아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노력하는 것도 지칠 때 노자처럼 무위를 따르기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노자의 무위라는 개념은 자연에 빗대어 설명이 됩니다. 노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로는 스스로 그러한 상태라고 풀이되는데요. 억지로 꾸미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 챕터에 가장 먼저 인용된 문장도 이렇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으나 모든 것을 이룬다.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을 버리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착해도 안 풀리던 일이 마음을 비우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작가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무위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수영인 것 같아요. 맞아. 힘 그래서 빼세요. 힘을 빼는데 힘을 주느라고 너무 힘든 그 초반을 겪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는 게 몸에서 힘을 뺀다는 게 뭔지를 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을 거스르려고 계속하고 내가 떠 있으려고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물에 좀 몸을 맡기고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로 물과 섞이고 있는지를 좀 감각을 할 때 마음을 비우고 마음 비우는데 몇 달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몸에 힘을 어프. 이게 뺀다는 감각인가라고 좀 알아갈 수 있을 때쯤 수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맞아. 같은데 그게 수영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 하는 일에도 적용된다는 게 그 무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안 돼요, 사실. 안 되고 그 되면은 우리가 노자가 됐죠. 이거 그쵸. 안 되니까 당연히 힘든 것이고 저는 이 노자 관련한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세계관 자체가 우리 현대인의 세계관 자체가 그 노페인 노게인 사고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없이는 얻는 것도 없으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가끔씩 좀 멈춰서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고 보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게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가 있고 특히 저는 인간관계 관련해서는 이 조언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내가 내 개인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끝장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되게 희한한 역동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데
그런 때 항상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두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맞아, 많다. 맞아.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해야 하고 나는 이러해야 하고 상대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기대와 어긋난 신념 때문에 결국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무의를 그죠. 적용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뭐 가정에서 뭐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되게 슈퍼맨처럼 존재하고 있는 분들 특히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 맞아. 같아요. 집은 진짜 항상 깨끗해야 맞아. 돼. 그리고 내가 해야 이게 결국 잘 돌아가라고 하면 상대방 다른 가족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나만 이렇게 동동거리라고 하는데 그럴 때 좀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둬도 사실은 굴러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 상대에게 걸었던 기대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 않나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여러 철학자들의 조언, 사고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이지만 결론에 다다르면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행동할 것, 그리고 직접 행동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사고 모델을 스스로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철학자가 정답을 주었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픈엔딩인 셈인데요. 혹시 작가님의 삶의 철학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싶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얘기를 덧붙이고 여쭤보자면 이 책이 여러 철학자의 어떤 그런 사고 모델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철학 듀스 101이 아니거든요. 한 맞아요. 명의 맞아요. 정답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제일 좋고 말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면서 그때그때 다른 렌즈를 바꿔 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고 실제로 읽으실 때도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서 큰 도움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뭐 삶의 철학까지는 아니고 제가 진짜 안 돼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어떤 파냐 하면 스토아학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깔때기에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서 사실 삶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거는 후회가 좀 습관인 사람이 꼭 필요한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거 아까 네. 우리 강연처럼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나 평가, 뭐 날씨, 건강은 좀 반반이긴 하지만 있죠.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고 그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나밖에 없잖아요. 나의 행동, 뭐 태도, 신념, 생각 이런 것들인데 이거 구분하는 게 구분까지는 되는데 구분을 한 다음에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좀 집중해야지 이거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상황을 대체로 보면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의 사회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거는 통제 밖의 영역이니까 옆에 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이 생각을 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현이 되어서 제 삶의 철학이 아니라 구현을 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반복해서 미끄러지는가에 대한 걸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 자판기. 근데 저는 약간 불안 자판기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다 있어요. 다르고요. 네, 맞아요. 다 각각이 있어요. 저는 후회는 거의 안 해요. 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진짜 뭐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금방 넘기거든요. 근데 저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 항상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뭐 진짜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이제 심해질 때가 있는 진짜 거죠. 양대산맥이네요. 그렇죠. 불안과 후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제가 살면서의 이제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다루어서 별게 아니라고 믿고 현실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 제각각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의 연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도 맞아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를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겠어요? 방금 우리 대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불안 자판기다. 혹은 저처럼 난 후회 자판기다. 네. 이런 분들
무조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책 보고 밀리에서 리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한 줄 리뷰를 남기셨더라고요. 인생은 결정의 연속인데 후회라는 건 그냥 수수료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너무 천재적인. 그쵸. 베댓. 베댓인데 이게 선택과 결정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상황 되면 거기서 그냥 도피하고 싶고 맞아요. 회피하고 싶고 해서 네가 결정해줘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선택과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서든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답을.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학책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멀리했던 분들도 입문서로 되게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한두 명 정도의 어떤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는다고 하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철학자의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요약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요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철학자가 직접 이제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훨씬 이 사람이 왜 어떤 철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저는 믿는 쪽이기 때문에 한번 책을 직접 그 철학자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꼬독 제가 좋아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문 독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늘 이런 철학에 대해서 또 약간 45도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한 시간을 막 떠들고 나면은 약간 허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얼마나 이 생각들을 좀 체화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고 약간 허해진 감이 있는데 그럴 땐 다시 책을 들춰보면서 맞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줄 이 가져가는 것만 해도 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이 책에서는 아까 말한 우리 지도는 땅이 아니다. 이거 한 줄만 만약에 이 책을 맞아요. 읽고 딱 이거 내 문장으로 삼을래라고 가져가도 충분한 독서기 때문에 이 허함을 저는 지도는 땅이 아니다. 이 문장을 꼭 붙잡고 가는 지팡이 삼아서 맞아요. 짚고 가는 것으로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또 다들 읽으실 분들도 그런 문장을 딱 한 줄 찾아서 이렇게 리뷰에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뭐 밑줄도 많이 긋게 되고 좀 새겨서 좀 어딘가에 적어놓고 자주 보고 싶은 그런 철학자들의 문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는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